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코로나19 사태의 확산으로 대면 접촉은 제한하고 비대면 선거운동이 진행되는 상황. 이번 총선은 그 어느 때보다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공약을 확인하지 못한 채 묻지마 투표가 시행될 우려가 큰데요. 자칫 깜깜이 선거로 전락할 가능성에 유권자의 선택을 돕기 위한 후보자 토론회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판단해 주시기를. 국민 여러분의 선택이 주민의 뜻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주신 의견을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고 공약 내용을 검토하는 자리 후보자 토론회. 뜨거운 공방전을 펼친 뒤 판도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4.15 총선 토론회가 한창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이 선거 운동의 양상이 많이 바뀐 상황인데요. 특히 이번 총선의 격전지로 주목을 받고 있는 종로구와 광진구 을에 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걸 국민대학교 교수, 윤태곤 정치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4.15 총선에서 후보자 토론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홍성걸 교수님부터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뭐 이론적으로는 유권자들한테 후보자들의 참모습을 보이고 네. 그들의 정책의 내용을 소개받음으로써 선택의 합리적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이론적인 건데 네. 현실적으로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볼 거냐. 특히 그 지역구에서 지금 네. 지역구마다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래서 이것이 기대한 만큼 그런 그 성과는 좀 우리가 예상하기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네. 네, 저도 비슷한 생각인 게 예. 사람들이 대통령 후보 토론회라든지 예. 아니면 광역단체장 토론회는 시청률도 좀 높고 주목이 돼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국회의원 토론회 같은 게 우리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공약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가지고 사실 내용적으로는 더 가깝게 느껴지는 게 맞는데 네. 주목도가 떨어지죠. 예. 사실 이게 평일 오전에 한번 방송하고 또 심야 시간에 한번 재방송하고 지역 이제 방송 채널에서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또 전국 253군데에서 분산돼 가지고 진행이 되니까 네. 실제로 볼 수 있는 분들이 되게 작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서울 종로라든지 광진을 정도면은 조금 전국적 관심이 집중되니까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또 이런 부분은 그 지역에 안 사시는 분들이 네. 막상 많이 보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좀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있는 편이죠. 그래도 인터넷에서는 그 영상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맞습니다. 짧게 많이 돌아다니더라고요. 그게 더 예. 중요한 게 그렇거든요. 생방송은 못 보시더라도 편집본 후보 쪽에서 우리가 잘한 부분을 좀 편집한다든지 네. 상대 후보가 잘못하는 부분을 편집한다든지 지지자들이 이제 그런 것을 많이 유통시키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눈에 팍팍 들어오는 거죠. 지난 선거 때는 한번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네. 경기도권에서 한번 토론회 도중에 두 사람이 토론회를 하는데 네. 어떤 후보가 대답을 제대로 못해서 그냥 나가버렸어요. 생방송 중에. 생방송 중이에요. 나갔어요. 예. 오. 그 후보는 선거가 이제 진행 자체가 안 됐죠. 그 이후로. 완주를 못했나요? 예. 아, 그렇군요. 어쨌든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있지만 후보자로서도 파급력을 생각했을 때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종로 이야기 먼저 해보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지역 방송을 통해서 종로의 두 후보자 1대1 대면 토론회가 지금 예정이 돼 있습니다. 지금 많은 언론들이 주목을 하고 있는데 그에 앞서서 지난 1일과 2일에 방송 기자 클럽 초청으로 황교안 그리고 이낙연 후보의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먼저 평론가님 어떻게 보셨나요? 그 토론 같은 경우에는 두 사람이 이제 맞대결을 한 게 아니라 각자 순차적으로 그렇죠. 토론을 한 거니까 긴장감이 이제 조금 떨어지긴 했죠. 그리고 이것은 종로 후보로서의 입장보다는 양당의 선거를 이끌고 있는 대표 그리고 선대위원장 입장으로서 나온 거니까 뭐랄까 좀 두 사람 다 묵직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예. 그렇게 이제 막 흥미있고 재미있는 것은 아니고 예. 조금 더 안정감 위주로 가는 특히 이낙연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이제 안정감이 강한 사람이고 네네. 네. 황교안 대표는 조금 추격자의 입장이긴 한데 또 그렇다고 해서 막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지는 못한 것 같아요. 예. 네.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뭐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우선 나온 그 자격 자체가 네. 당 대표하고 또 선대위원장. 그래서 또 질문 자체가 곤란한 기자들의 질문 자체도 어떤 지역 현안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지금까지 각 당에서 해온 것, 선거 제도라든가 뭐 입장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것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일종의 뭐 토론회라고 이름은 붙였는데 네. 토론회라기보다는 일종 기자회견 같은 느낌 이런 것이 더 컸다. 그리고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뭐 이게 사실 보는 사람 별로 많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또 여러 언론 신문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보도하는데 네, 그러니까 네. 2차, 3차의 그 보도 내용으로서 이제 유권자들이 접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뭐 그런 점에서는 의미는 있다 이렇게 보여지죠. 예, 말씀하신 대로 이 토론회 이후에 또 많은 언론들의 보도가 있었는데요. 먼저 황교안 후보의 이야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국민이 그 내용도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선거법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친위부대 역할을 할 수 있는 공수처법. 이거 반드시 되돌려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황교안 후보의 이야기는 과반수의 의석을 확보해서 지금 법이 잘못된 게 몇 가지가 있다. 이거 네. 바꿔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어떻게 그렇죠. 보십니까? 그 야당 입장에서는 뭐 당연하게 예. 할 수 있는 이야기고,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 중에서 예컨대 지금 통합당이 여론조사에서만 보면은 지지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거든요. 네. 우리가 썩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여당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우리한테 결국 힘을 실어줘야지 이 여당을 좀 심판하고 바로잡을 수 있다. 네. 그 부분을 네. 강조하는 거겠죠. 네. 그 제가 보기에는 선거법과 같은 경우에는 예. 여야 할 것 없이 또 국민 유권자 할 것 없이 모두가 지금 매우 실망하고 있는 그러면 단계예요. 다음 선거 때는 이거 없어질 가능성이 아마도 제일 먼저 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 왜냐하면 모든 정치 세력이나 정당 중에 예. 이 선거법을 통해서 이익을 보는 집단이 거의 없어요. 예상도 어렵고, 예. 그래서 또 뭐 비례 정당이 둘이나 되는 경우도 생기고, 네. 막 이렇게 되니까 이게 과연 소위 그 이 정치라고 하는 것은 정은 정야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예. 정치라는 건 올바른 일을 하는 건데 사람들이 볼 때 이게 올바른 일을 하는 거냐. 그래서 모두 다 고칠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공수처법의 경우에는 네. 어느 쪽이 말하자면 제1당이 되느냐에 따라서 네. 상당히 달라질 거다. 만약에 야당이 제1당이 된다면 공수처법에 대한 개정을 상당히 아주 즉각적으로 들고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여당이 1당이 된다면 그야말로 윤석열 총장을 네. 공수처법 1호 대상으로 수사에 옮길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래서 국회가 또 개점 휴업 상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 말씀드리니까 또 한숨 못 나오는군요. 네, 지금 이 황교안 후보뿐만 아니라 이낙연 후보 역시 좀 의견이 분분했달까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 먼저 그 공수처법 이야기 예. 지금 윤태곤 평론가님께 한 말씀 더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상호 교수님하고 생각이 비슷하고요. 21대 국회가 이제 우리가 4월 15일 총선이고 5월 30일부터 21대 국회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조금 답답한 상황이 한 2달 정도 전개될 것 같습니다. 누가 이기든지 간에 예. 원래 보면 이제 국회의장을 누가 하느냐, 상임위원장을 누가 하느냐 이런 거에 대한 다툼도 있는데 그건 그냥 의석 숫자대로 기계적으로 하면 되는 그렇죠. 거고요. 첫 번째 과제가 공수처장. 네. 뽑고 그다음 차장을 뽑고 공수처 검사 수사관까지 차례차례대로 이게 국회 중심으로 해서 인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아마 좀 눈꼴 사나운 풍경들이 많이 벌어질 것 같아요. 열자마자 그런 일이 또 네. 있을 수 있다. 네, 예. 총선 이후에 아무튼 그렇죠. 뭔가 지금 펼쳐질 수 있을 네. 것이다. 그렇게 보셨는데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낙연 후보의 그 토론회에서의 발언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1가구 1주택의 실소유자 그리고 그분이 뾰족한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현실을 감안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네, 종부세 관련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정의당에서는 부동산 투기 카르텔로 전락하는 민주당이라고 좀 날선 논평을 내놓기도 했는데 두 분 의견 궁금합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게 사실은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의 당론은 예. 그게 아니거든요. 또 정부의 지금 정책도 그러니까요. 9억 원 이상은 전부 예. 다 뭐 1가구 1주택이라도 전부 이 종부세 대상이다.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데 네. 지금 서울 시내 같은 경우에 절반 이상이 9억 원 이상이란 말이에요. 네. 모든 주택에. 그러다 보니 또 고령화가 지금 상당히 진행이 되고 이러니까 일부 후보자들 특히 강남 지역 후보자들이나 이런 곳에서는 여권이라 할지라도 뭐 우선 급한 대로 유권자를 지금 표를 얻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일종의 득표 전략으로 지금 이렇게 치고 나가는 것인데 그것을 지금 이낙연 후보도 지금 한 것다. 네. 그런데 그것이 당론과 배치될 뿐만 아니라 또 이 문제에 가장 민감한 게 정의당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정의당이 지금 나를 세우고 정의당 입장에서는 뭐 일이 어떻게 됐건 간에 우선
정의당의 어떤 그런 정체성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 네. 역시 정의당도 역시 득표 전략의 입장에서 지금 접근하는 거다. 실제로 선거 후에 그러면 종부세 문제가 지금 이낙연 후보를 비롯해서 몇몇 후보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방향으로 희석될 가능성이 있느냐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이게 재미있는 포인트가 몇 가지 있어요. 예. 통상적으로 이제 통합당 같은 이제 보수 정당은 부동산에 대해서 좀 완화, 그리고 민주당은 부동산에 대해서 규제가 그렇죠. 강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난 20대 국회 때 민주당이 과거에는 별로 기대를 못했던 거, 강남, 네. 동파, 분당에서 상당히 당선자를 냈어요. 네, 예. 현역 의원이란 말이죠, 네. 그분들이. 네. 이번에도 보면 후보들뿐만 아니라 거기에 도전하는 현역 의원들은 기자회견도 해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꽤 했습니다. 아마도 이제 그런 의견이 이낙연 후보한테 전달이 된 것 같고, 더 재밌는 거 한 가지는 이낙연 후보의 지역구가 종로구지 않습니까? 네. 종로구에는 평창동을 중심으로 있어요. 해가지고 고가 네, 그런 주택들이 곳들이 그 있죠. 종부세 해당되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기 지역구의 아. 현안이기도 하니까 이런 예.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아하. 정의당의 비판도 있지만은 민주당의 이제 정치적인 계산이랄까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이제 진보 개혁 유권자들은 우리가 이런 식의 이야기를 좀 하더라도 속으로 조금 마음에 안 들더라도 지지를 할 것이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하면은 중도층이라든지 중도 보수층은 좀 흔들어 볼 수가 있다. 그런 생각이겠죠. 알겠습니다. 그런 계산이 있었다는 말씀. 어쨌든 지금 종로구 같은 경우는 선두와 따라가는 이 후보 간의 격차는 사실 좀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여론조사를 보면. 어떻게 보세요, 두 분은 이 결과가 어떻게 될지? 그 예. 여론조사상에는 예. 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낙연 후보가 좀 앞서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예. 우세가 사실인데 지금 전반적으로 볼 때에 소위 말해서 샤이보수라고 그러죠. 보수적 유권자들이 여론조사에 응답하는 율이 굉장히 낮다. 일부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예. 문재인 후보를 과거에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후보를 찍었던 사람들이 몇 %가 되느냐라고 하면 뭐 50%가 훌쩍 넘는 경우가 많이 나와요. 네. 근데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이 받은 표수는 41% 정도였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면 지금 소위 그 샤이 보수가 얼마나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한 9일 정도 남았는데 네. 어떤 실수가 있느냐, 실수가 어떤 후보가 더 많으냐 하는 문제. 네. 그다음에 또 지난번 선거에서 종로구에서는 오세훈 후보와 정세균 후보가 붙었을 때 오세훈 후보가 앞서서 15% 이상 앞서갔었어요. 여론조사에서. 네. 그런데 마지막에 실제로는 굉장히 크게 뒤집어졌거든요. 네. 그 이유가 뭘까? 오세훈 후보가 이렇게 여기저기에서 당의 요청에 따라서 소위 말해서 지원 유세를 했었어요. 종로에 국한하지 않고. 네.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이낙연 후보가 지금 전국의 그 선대위원장으로서 네. 지원 유세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런 것이 결합이 된다면 아마도 종로도 상당히 이 백중지세가 될 가능성, 실제로 투표 결과는 그것이 높다고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저희 이제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홍 교수님 말씀에 좀 동의한 점이 있는데, 그래서 네. 좀 다른 각도로 이야기를 해보자면요. 이낙연 후보가 민주당의 이제 지금 지지율 1위고 대선 주자 지지율 1위인데 1위죠. 예. 네. 이분이 되게 안정적이고 보수층에서 볼 때도 그렇게 모나거나 진보적이어서 부담스럽지 않은 후보라는 네. 점이죠. 60대 이상이라든지 영남권에서도 이낙연 후보 개인에 대해서는 참 점잖은 사람이다. 네. 우리가 볼 때도 부담스럽지 네, 네.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 부분이 강점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황교안 후보 입장에서는 추격자니까 뭔가 격돌을 하고 대결을 하고 예. 부딪히고 싶어 하는데, 수비를 잘하잖아요. 이낙연 예. 후보는 전형적인 이제 아웃복서 스타일이라고 할까요? 되게 노련한 아웃복서로 매우 노련하죠. 그런 네. 이제 공격을 이렇게 잘 흘려낸다고 네. 할까요? 방어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 지금 황교안 후보가 꽤 고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저녁에 1대1로 지금 맞붙는 토론회가 처음으로 지금 예정돼 있으니까 여기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좀 관심이 갑니다. 자, 다음은 광진을로 넘어가겠습니다. 4.15 총선의 정말 또 다른 예. 격전지죠. 여기 1대1 후보 토론회가 이미 일요일에 진행이 됐는데요. 민주당 고민정 그리고 통합당의 오세훈 후보 간에 아주 치열한 공수가 펼쳐졌습니다. 그 영상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조국 법무장관 임명을 결정하고 강행한 게 대통령입니까? 혹시 그걸 결정하는 자리에 계셨는지? 결정하는 자리에 있진 않았습니다. 예, 그렇다면 입 역할만 하신 거네요. 한강 르네상스 같은 경우 지역 주민들이 쫓겨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세빛둥둥섬은 1,400억 원을 투입했지만 대표적인 세금 낭비 사례입니다. 무상급식에 대해서 후보님의 복지 철학이 논란이 된 바가 있는데
고민정 후보는 동성애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는 반대합니다. 고민정 후보는 반대하십니까? 찬성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적 동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인권법안에는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아니면 또 국민적 동의가 필요합니까? 지금 이 자리는 장학 퀴즈 프로그램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권에 도전할 생각은 없으신 건가요? 정말 다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미래에 네, 대한 그러면 준비를 대권에 충실하게. 대해서는 도전하지 않으시는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예, 오 후보의 선제 공격과 고 후보가 물러서지 않는 모습 여러분들 보셨는데 두 분께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보는 사람 입장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저는 오세훈 후보의 경륜이 고민정 후보의 참신함보다 조금 더 앞서지 않았는가 전체 전반적인 흐름이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근거로 말씀을 드린다면 아까 한강 르네상스나 세빛둥둥섬과 같은 고 후보에 대한 그 공격 또 무상급식 이런 것들이 벌써 9년도 넘게 전의 일이에요. 예.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그런 그 지금 광진을 후보로서 광진의 문제를 가지고 이제 오 후보의 그 이 정책 제안을 공격을 한다거나 비판적 입장을 가지고 한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어서 조금 상당히 그 유권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스스로가 오히려 시장 내지는 대권 후보를 네. 만들어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또 뭐 우리 그 윤태권 박사도 얘기를 하겠지만 그 스스로가 장학 퀴즈로 해서 학생으로 만들어요, 자기를.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나버리는 거죠, 네. 그걸 보면. 그래서 이런 것들 또 본인의 입장을 갖다가 예컨대 북한 인권법 관련한 입장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예. 안 하거든요. 근데 저게 사실은 민주당 후보들 전체가 다 지금 사실은 북한 인권법과 관련해서는 입장이 지금 모호한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수적이나 혹은 중도 보수적 유권자들, 중도적 유권자들에게 어필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걸 좀 점수로 매긴다면 두 후보자들을 어떻게 그 평가하십니까? 점수를 매기는 거는 우리 저 교수가 늘 하는 일이긴 한데.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그런데 평점으로 본다면 평점, 예. 평점으로 본다면 글쎄 B- 정도? 네. 누가 B 마이너스? 고민정 후보가. 아, 오세훈 후보는 오세훈 후보는 B 플러스나 A 정도. 조금 앞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경륜적인 약간, 면에서. 네, 예. 그렇습니다. 네. 이게요. 미국에서는 TV 토론을 하면은 예. 이게 전문가들이 냉정하게 바로 점수를 매기거든요. 그렇죠. 좀 정말 문화가 중요하죠. 정착돼 있어요. 예. 근데 우리는 웬만하면은 접전을 펼쳤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또 문화가 있는데 그럼 고민 끝에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네. 예, 고민 끝에? 오세훈 후보가 워낙에 경험이 많고 노련한 사람이니까 그럼요. 예. 앞서는 게 당연한 거죠. 어떤 네. 면에서는. 근데 이 선거라든지 토론에 대한 평가는 기준이 다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오세훈이라는 사람은 원래 이 정도 잘할 것이다라는 기준을 놓고 보는 것이고 네. 고민정이라는 사람은 신인이니까 조금 못할 수도 있다라는 아. 기준을 놓고 본단 말입니다. 예. 그게 이제 기준치가 달라요. 네. 그리고 선거라는 건 상대평가니까 그런 점에서 볼 때는 고민정 후보가 네. 별로 밀리지 않았다. 생각보다 선방했다. 그래도 잘 버티네. 예. 라는 느낌을 주었던 토론회의였던 거고 하나 걸렸던 거는 아까 홍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장학 퀴즈라고 말하면 그 장학 퀴즈가 자꾸 문제되죠. 그것은 자기를 예. 학생으로 포지셔닝 한다는 아하. 뜻이죠. 나도 동등한 경쟁자다라는 식으로 도전적으로 나가는 것이 맞는데 예. 이 자리가 장학 퀴즈 자리입니까? 라면은 오세훈 후보가 출제자가 되는 것이고 아. 고민정 후보가 문제를 푸는 학생이 학생. 되는 거죠. 본인이 그렇게 느꼈다고 유권자들이 해석할 수도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윤 평론가님 말씀은 그러니까 기대치로 봤을 때는 뭐 오세훈 후보가 뭐 잠룡이고 네. 대선을 또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비해서 이제 그 정치 신인인 고민정 후보가 오세훈 선방했다. 후보는 예. 생각한 만큼 예. 이 정도 기대치 정도 하겠거니 한 했던 거고, 예. 게 나온 것이고 고민정 후보는 만만치가 않네. 오세훈이라는 사람하고 붙어서도 네. 크게 딸리지 않네. 이런 느낌을 줬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고민정 후보가 그 오세훈 후보의 서울시장 시절에 이제 과오들을 뭐 과오라고 하긴 그렇습니다만, 예, 네. 과오라고 하기는 뭐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오세훈 그 후보가 서울시장 시절 했던 이런 정책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광진을 지역 구민들한테 어느 정도 와닿을지 이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글쎄요. 그래서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광진에는 오히려 광진 주민들이 훨씬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슈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KT 부지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근데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오히려 고민정 후보는 과거 추미애 의원이 내세웠던 것을 거의 그냥 가지고 온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나 새로운 안을 제시하지 않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뭐 과거 한 10여 년 전에 이를 이제 거론을 하니까 네. 그것도 사실은 좀 그 사실관계에서 조금 틀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빛둥둥선 같은 경우에는 저게 민간 개발이거든요. 네. 그래서 서울시 예산은 사실상 한 푼도 안 들어가는 그런 사례였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아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 이게 그냥 공격하기 위해서 과거 거를 갖다가 더군다나 시장이 바뀌면서 네. 그것이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은 상태, 한강 르네상스를 포함해가지고 그런 것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사실은 오세훈 후보 입장에서 볼 때도 그다지 그렇게 손해 보는 것이 아니었죠. 오히려 치적을, 왜냐하면 한강 르네상스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한강에서 즐기고 있거든요. 예. 사실은 그래서 오히려 이게 오세훈 후보의 치적을 홍보해주는 그런 느낌 이런 것들이 좀 있었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광진 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광진은 뭐야? 광진에 대한 대안은 뭐야?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죠. 예. 우리가 이게 편집이 돼서 그런지 네. 관계에 네. 대한 이야기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이건 양면적인 게 분명히 있어요. 고민정 후보가 생각했을 때는 오세훈 후보가 서울시장에서 내려올 때 좋지 않게 내려왔지 예. 않습니까? 그 무상급식 무상급식. 투표를 걸어가지고 자진 사퇴하고 예, 이제 막 그랬죠. 무릎 꿇고 눈물도 흘리고 그랬기 때문에 그걸 이제 떠올리게 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지금 복합적인 게 예. 사람들이 결국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달려 있는 거거든요. 또 박원순 시장하고의 비교도 있는 비교가 것이고 되죠. 네. 안 좋게 나왔지만은 그때 따지고 보면은 괜찮았지라고 생각한다면은 역효과가 되는 것이고 네. 그래 저 사람 그때 안 좋게 나온 사람이지 네. 한다면은 고민정 후보가 기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고 근데 이런 건 하나 있었을 거예요. 네. 오세훈이라는 사람이 맞다 서울시장이었구나라는 것을 떠올리게 하는 것은 그렇게 유리한 것 같지는 않아요. 왜 그렇죠? 서울시장이었던 사람이니까요. 예. 서울시장이라는 것은 서울시를 이끌어봤던 말하자면은 아. 여기는 신인인데 저긴 조금 큰 오히려 사람이구나. 예. 아. 여기저기 지금 선거구에서 말이죠. 네. 네. 대선에 나갈 예정입니다라고 지금 선언하는 후보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그럼 그거 왜 그러겠어요? 그 지역 유권자들한테 나는 이만큼 큰 정치인이고 그리고 고향에서 이런 사람이 고향에서 대통령 나오게 해주십시오. 이런 거 아닙니까? 네. 마찬가지로 광진에서 의원을 하다가 대통령이 되는 가능성 네. 이거를 오히려 고민정 후보가 좀 열어준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보시는군요. 그런 점에서 조금 근데 이제 부담스럽다는 고민정 후보는 거죠. 거기 승부를 예. 건 것 같아요. 아까 대선 도전할 겁니까? 네. 라는 말을 했지 않습니까? 아. 이게 마이너스도 될 수 있고 플러스도 될 수 있지만은 고민정 후보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공격해가지고 아. 이기면 이기는 것이고 예.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다라는 선택을 한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간단하게 지금 광진의 국회의원 선거 예측을 한번 좀 해볼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간단하게 간단하게 대단히 시간 관계상. 어렵습니다. 백중지세입니다. 백중지세다. 네. 어떻게 보는 건 보시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여기는 백중지대인데 리트머스 시험지입니다. 왜죠? 광진을이 이쪽으로 민주당 쪽으로 넘어온다면은 네. 아 서울에서 전역에서 민주당이 강하구나. 아, 혹은 오세훈 후보가 이긴다면 아 통합당이 지금 여론조사에서 불리하지만은 서울의 분위기가 그렇지 않았구나를 예. 가늠할 수 있는 시험 잣대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모시고 후보자 토론회 얘기를 좀 깊게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